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연홍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도성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기생이었으나 세월의 덧없음과 사람들의 가식에 지쳐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모두 정리하고 이 조용한 마을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끔 그녀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몸가짐을 보며 예사롭지 않은 과거가 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연홍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작은 초가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젊은 날 춤과 노래로 모은 재물이 든 비단 주머니 하나가 유일한 믿는 구석이자 노후를 위한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래쪽 큰 장터가 열리는 날이라 연홍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떡을 치는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지만 연홍의 마음은 그리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무명천과 곡식을 조금 사서 돌아오려던 참에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건장하지만 행색이 남루한 머슴 하나를 멍석에 말아놓고 몽둥이로 모질게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고작 쌀가마니를 옮기다 실수로 흙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머슴이 불쌍하다고 혀를 찼지만 최 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멍석 안의 머슴은 뼈가 부러질 듯한 매타작을 당하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내 멍석 틈으로 보이는 머슴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확신과도 같았습니다.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되며 저 끈기와 침묵 속에 보석 같은 성품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최 부자가 지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연홍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구경꾼들은 물론이고 씩씩거리던 최 부자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고 맑은 목소리로 최 부자에게 그만 매질을 멈추고 그 머슴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놈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며 연홍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 놈은 힘만 세지 둔하고 멍청하여 밥값도 못하는 놈이라며 데려가려거든 값이나 제대로 치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홍은 주저하지 않고 품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이 든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최 부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금비녀와 은가락지 그리고 꼬깃꼬깃 모아둔 엽전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홍기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혀를 차며 말리는 노인도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주머니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벌어지며 얼른 돈을 챙기고는 머슴을 풀어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멍석이 풀리고 피투성이가 된 머슴 돌쇠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자 연홍은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의 상처난 등을 덮어주었습니다.
돌쇠는 겨우 고개를 들어 연홍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고마움보다는 왜 자신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날렸느냐는 의아함과 죄송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홍은 아무 말 없이 돌쇠의 부축을 받아 일으켜 세웠고 그 무거운 몸을 자신의 가냘픈 어깨에 기대게 한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연홍은 귀를 닫고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크고 무거웠지만 다리가 부러진 듯 절뚝거리는 통에 연홍이 거의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나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연홍은 돌쇠를 길바닥에 눕게 할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돌쇠 역시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부축하는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려 안간힘을 쓰며 발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초가집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돌쇠를 안방이 아닌 건너방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시절 배운 간단한 의술을 기억해내며 돌쇠의 상처를 닦고 약초를 지식여 붙여주었습니다. 돌쇠의 몸은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멍과 상처투성이었지만 뼈대 자체가 굵고 근육이 단단하여 웬만한 장정 서넛은 당해낼 기골이었습니다. 연홍은 약을 바르며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면 집안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연홍기 마루에 걸터앉아 한숨을 돌리자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신음하는 낯선 사내가 누워있고 자신의 손에는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쌀독에는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고 다가올 겨울을 날뗄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 하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돌쇠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날 때까지는 약값과 보양식이 더 필요할 터이니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을 보며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이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이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쇠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미움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연홍은 정성껏 그를 간호했습니다. 돌쇠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연홍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송구스러운 듯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연홍은 그럴 때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직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타일르며 푹 쉬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고 아껴두었던 말린 생선을 꺼내 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샘터에서 연홍을 보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홍이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며 돌쇠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연홍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귀한 재산까지 날리게 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갚겠으며 마님을 위해 어떤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연홍은 황급히 다가가 그를 일으키며 자신은 마님이 아니니 그저 편하게 대하라며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돌쇠는 다음 날부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던 살인문이 단단하게 고쳐졌고 무너져 내리던 담장이 반듯하게 쌓여졌으며 마당의 잡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홍은 돌쇠가 단순히 힘만 센 머슴이 아니라 눈썰미가 좋고
손재주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도 훌륭하여 버려진 나무 토막으로 뚝딱뚝딱 살림살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연홍은 그런 돌쇠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여 두 사람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 부자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홍이 멍청한 짓을 했다며 떠벌리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곧 연홍이 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홍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 내다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텅 빈 쌀독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연홍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뒤편에 버려진 거친 자갈밭이 있는데 그곳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돌이 너무 많고 흙이 메말라 마을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기에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무모한 일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는 그 땅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어 허락은 했지만 성한 몸으로도 힘든 일을 아픈 몸으로 하겠다는 그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까지 자갈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괭이 하나와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파내고 흙을 고르며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고 돌밭에서 무슨 곡식이 자라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사냥을 하러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는 주인이나 종놈이나 똑같이 어리석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들의 비웃음을 듣지 못한 척 오직 땅을 파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새참이라도 넉넉히 챙겨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 맑은 물 한 사발과 찐 감자 몇 알을 내미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도 감지덕지하며 맛있게 먹었고 먹고 나면 다시 일어나 묵묵히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쉴 새 없이 김이 피어올랐고 거친 숨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홍은 그런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부디 그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살림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땔감을 구할 시간이 부족해 냉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연홍의 고운 얼굴은 야위어 같고 돌쇠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지만 자갈밭은 조금씩 밭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파낸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였고 그 아래에서 조금씩 검은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거칠었고 당장 무엇을 심어 수확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홍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연홍의 손을 잡으며 혀를 끌끌 차더니 품속에서 옥수수 몇 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입을 댈 때는 귀를 닫고 마음을 지키라 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연홍은 그 옥수수를 삶아 돌쇠와 나누어 먹으며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뜨거운 옥수수를 호호 불어 연홍에게 먼저 건네며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닥쳐오자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산골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돌쇠는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밭에 나가 돌을 골라냈고 언 땅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연홍은 헌옷을 기워 돌쇠의 옷을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돌쇠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돌쇠는 연홍에게 봄이 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고, 연홍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긴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해봄은 유난히 가물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돌쇠가 피땀 흘려 일군 자갈밭만은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밭 주변으로 싱싱한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연혼기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다가 발에 닿는 흙의 감촉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땅은 푸석푸석하여 먼지가 날리는데 돌쇠의 밭흙은 찰기가 있고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혼기 놀라서 돌쇠를 쳐다보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땅속 깊은 곳에 물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땅의 소리를 듣는 재주가 있었는데 이 자갈밭 아래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발 없이 천리를 간다고 연홍네 밭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 돌밭에 물이 있겠느냐며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둘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가을 물도 말라가는 판국에 산비탈 자갈밭이 촉촉하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도 소문을 듣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연홍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연홍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불안함을 느꼈지만 돌쇠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괭이를 들고 밭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바위는 그동안 돌쇠가 전 먹던 힘을 다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거대한 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돌쇠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바위 밑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깡깡하는 괭이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괭이 끝이 바위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마른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돌쇠의 손끝에 모여 있었고 땀에 젖은 그의 등은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기에 혹시라도 저 돌무더기 아래에서 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두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 곁에는 언제나 불신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가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남이 잘 드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성미인데다 자신이 벌인 머슴이 무언가 큰일을 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배알이 꼴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미치더니 이제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겠다고 생쇼를 하는구나. 산비탈 돌밭에 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최 부자의 말에 몇몇 소작인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연홍은 최 부자의 비웃음이 귀에 거슬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돌쇠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연홍기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난 황소가 물을 마시는 듯 호쾌해 보였습니다. 그는 소매로 입가를 쓱 닦더니 최 부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묵묵히 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돌쇠의 무심한 태도에 최 부자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고 괜히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지만 돌쇠의 괭이질 소리는 흔들림 없이 일정한 박자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뜨자 더위는 절정에 달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내리친 괭이 끝에서 흙과 함께 거무튀튀한 젖은 진흙덩어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물이 다 젖은 흙이 나왔어. 누군가 소리치자 졸고 있던 사람들까지 눈을 번쩍 뜨며 밭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돌쇠가 파놓은 구덩이 바닥에는 짙은 색의 젖은 흙이 드러나 있었고 그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물기가 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는 아니었지만 이 메마른 가뭄 속에서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징조였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오자 최 부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표독스러운 탐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뻔뻔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보게들 잠깐 비켜보게. 이 땅의 원주인이 누구인지 다들 잊었는가? 내 조부님께서 예전에 이 산을 관리하실 때 이곳은 우리 집안의 묘자리로 쓰려던 땅이야. 최 부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이 땅에서 나오는 물 또한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서슬퍼런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서며 최 부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이 땅은 제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제 땅입니다. 그리고 돌쇠가 피땀 흘려 일군 밭에서 나온 물이니 당연히 저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생시절 수많은 사내들을 압도했던 기백이 살아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홍의 당돌한 태도에 움찔했으나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산 것은 땅껍데기지 그 속을 흐르는 물길까지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길은 산에서 내려오니 산 주인인 내가 그 물의 주인이다. 최 부자의 억지 논리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최 부자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 만약 저 물이 최 부자의 것이 되어야 자신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맞아, 물길은 원래 마을 공용이거나 산 주인 것이지.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연홍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심이 흉흉해지니 옳고 그름보다는 힘과 이익을 따르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연홍이 눈짓으로 말리는 바람에 괭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연홍이 요망한 술수로 산신령을 홀려 물길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소문부터 돌쇠가 파낸 흙이 사실은 마을의 기운을 끊어놓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장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홍네 집 쪽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조차 연홍을 보면 도망치거나 돌을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을의 따돌림은 가뭄보다 더 무섭게 연홍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돌쇠는 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에 누군가 해코지를 하거나 구덩이를 메워버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 밭으로 들고 나갔지만 돌쇠는 밥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괜한 짓을 하여 마님을 더 곤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것을. 돌쇠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밥상을 내려놓고 돌쇠 옆에 앉아 밤하늘에 뜬 반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야, 그런 말 말아라.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이 험하고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서 그런 것이지 내 땀방울은 죄가 없다. 연홍의 따뜻한 위로에도 돌쇠의 표정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를 맞을 때는 고통을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자신이 모시는 분이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쪽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불안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경계하며 벌떡 일어났으나 나타난 사람은 지난번 옥수수를 주고 갔던 마을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연홍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댁 조심해야 해. 최 부자가 사람들을 모아 내일 아침에 관에 고변을 하러 간다고 하더군. 물길을 막아 마을 농사를 망친다는 죄목을 씌우려는 게야. 노파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관아의 힘을 빌려 땅을 빼앗으려는 최 부자의 계략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연홍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노파는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흘러나오는 법이야. 다만 그 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해. 내일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자네들이 먼저 보여줘야 해. 저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말이야. 노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연홍과 돌쇠는 노파의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두 사람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노파가 돌아간 후 돌쇠는 결심한 듯 괭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손끝의 감각과 땅의 울림에 의지해 작업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연홍이 호롱불을 들고 나와 그의 곁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돌쇠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홍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깡깡.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괭이질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뚝 떨어졌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고 연홍 역시 졸음을 쫓으며 불을 밝혔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고 바위 주변의 흙들이 제거되면서 거대한 바위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웅크리고 있는 거북이 형상을 하는 거대한 안반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찬 기운을 느끼며 바로 이곳이 물길의 입구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마지막 돌덩이가 너무나 단단하게 박혀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쪽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최 부자가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에 연홍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돌쇠는 잠시 괭이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홍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 바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돌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함께 시작한 일이니 끝도 함께 볼 것이다.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라. 돌쇠는 연홍의 단호한 눈빛에서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위 틈새에 지렛대를 끼워 넣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홍도 옆에서 작은 돌들을 치우며 그를 도왔습니다. 새벽의 냉기 속에서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곧 닥쳐올 소란을 예감한 듯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진 아침밥을 먹으며 소작인들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연홍과 돌쇠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겠다는 감언이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최 부자의 속셈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낙과 몽둥이를 챙겨 들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뭄에 대한 원망이 엉뚱하게도 연홍과 돌쇠를 향한 적개심으로 변질되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렛대에 매달려 사력을 다해 힘을 썼지만 바위는 야속하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연홍은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착한 사람에게 하늘이 도와주시기를, 제발 우리의 진심이 통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바위 밑에서 우직근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이끄는 무리가 예상보다 일찍 들이닥친 것입니다. 저기 있다. 저 요물들을 당장 끌어내라. 최 부자의 목소리가 산비탈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모습은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습니다. 연홍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돌쇠는 지렛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최 부자는 밭둑에 올라서서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마을의 물길을 막고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관계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멍석마리를 해주마. 사람들이 와하고 소리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바위와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날아온 돌멩이가 어깨에 맞았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등 뒤에 서서 양팔을 벌려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연홍의 외침은 비장했지만 흥분한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밭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마을에 훈장 어른이 나타나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멈춰라.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형 시징을 가하려느냐. 훈장의 일갈에 사람들이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기에 최 부자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이놈들이 마을의 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훈장은 천천히 걸어와 돌쇠와 연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 배어나오는 물길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훔치는 것인지 물을 찾고 있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저 머슴이 목숨을 걸고 바위를 들고 있지 않느냐. 잠시 기다려보자. 훈장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섣불리 덤벼들지는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조바심이 났지만 훈장의 체면을 봐서 잠시 물러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저 바위 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하겠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다시 돌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비키십시오. 위험합니다. 연홍기 물러서자마자 돌쇠는 온몸을 던져 지렛대를 눌렀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에서 힘줄이 툭 하고 붉어져 나왔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붓는 기합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으라차차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땅속 깊은 곳에서 구르르릉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가며 낸 굉음이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그 틈새에서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거친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땅속에 갇혀있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세로 뿜어져 나온 물기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무지개를 만들어내며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말라있던 대지는 순식간에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흙먼지는 물볼에 씻겨 내려가 맑은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솟구치는 물줄기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땅의 전기를 머금고 터져나온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콸콸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돌쇠가 파놓은 밭고랑을 채우고 말라 비틀어진 가을을 향해 힘차게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청량하고 웅장하던지 마치 수천 명의 악사가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환청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 튀자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환호성을 지르며 물가로 달려들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흐르는 물에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꿀처럼 달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혼신의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던 돌쇠는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으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연홍은 솟구치는 물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쓰러진 돌쇠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려라. 네가 해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연홍의 외침에 돌쇠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더 이상 비웃음을 사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최 부자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터져나온 물의 양과 그 맑은 빛깔을 보고는 이 물이 예사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이토록 세차게 솟구치는 샘이라면 이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을 누릴 수 있는 보물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적개심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저 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커먼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이보게들, 다들 진정하게 이 물은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일지도 모르네. 최 부자의 뜬금없는 고함 소리에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서더니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내 조상님이 점지해둔 명당터야. 그런데 저 천한 것들이 땅의 혈맥을 함부로 건드려 지맥을 끊어놓았으니 이 물은 땅이 피를 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일세. 재수 없는 물을 마셨다가는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칠지도 몰라.
그의 말은 터무니없었지만 미신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홍은 최 부자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하겠다고 위협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이 나오니 저주받은 물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돌쇠를 바위에 기대어 앉혀두고 벌떡 일어나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삼가십시오. 이 물이 어째서 재앙이란 말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보십시오. 시들어가던 풀들이 물을 머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요. 어찌 하늘이 주신 선물을 두고 저주라 하십니까? 연홍의 당당한 반박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허, 요망한 것이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네가 감히 풍수지리를 논할 주제가 되느냐? 내가 데려온 직관이 말하기를 이곳은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된 땅이라 했다. 내 놈들이 내 땅을 망쳐놓았으니 당장 이 밭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거라. 그게 마을을 위하는 길이다. 최 부자는 억지 논리를 펴며 은근슬쩍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연홍과 돌쇠를 포위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물을 마시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훈장이 샘물 가까이 다가가 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훈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물맛을 음미한 뒤 놀라운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혀끝에 감도는 맛이 알싸하고 톡 쏘는 것이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지던 약수 야오슈이가 틀림없습니다.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는 그 신비한 약수가 우리 마을에서 터진 것입니다. 훈장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약수라면 부르는 게 값인 귀한 물이었기에 최 부자의 눈은 더욱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훈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그것 보시오. 그런 귀한 약수가 어찌 저런 천한 기생과 머슴놈 소유가 될 수 있겠소. 이는 마을의 보물이자 이 산의 주인인 내 가문의 유산이오. 내가 이 우물을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테니 저 도둑놈들을 당장 끌어내시오. 최 부자는 교묘하게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혹시라도 연홍이 물을 독차지하고 비싸게 팔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간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이익 앞에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니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물을 팔아 부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돌쇠가 피땀 흘려 찾은 이 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뭄에 목마른 이웃들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최 부자의 큰 목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왈패 하나가 나서서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흥기생 출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은 급하니까 선심 쓰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물 한 바가지에 쌀 한 가마니를 달라고 할지. 누가 알아. 차라리 최 부자 어른이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낫지 않겠어. 그 말에 사람들은 동요하며 연홍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돌쇠가 있었기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연홍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고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오늘부터 이 약수터는 최간의 소유임을 선포한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홍은 두 팔을 벌려 돌쇠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내 집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내 혀를 깨물고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그녀의 결기, 어린 외침에 하인들이 주춤했습니다. 이때 바위 곁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돌쇠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젖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연홍의 앞으로 걸어나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는 방금 전까지 바위를 깨던 낡은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한 걸음 내딛자 하인들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쇠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을 건드리는 자는 이 괭이로 바위를 쪼개듯 가만두지 않겠다. 돌쇠의 기백에 눌린 것은 하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돌쇠의 저력이 두려워 섣불리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훈장이 다시 한번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이보시오 최 부자,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오. 관의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 시비를 가리도록 합시다. 그때까지는 이 우물에 누구도 손대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소. 훈장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으나 당장 물을 차지하고 싶은 최 부자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훈장의 말을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관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목말라 죽을 셈이냐.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물을 공짜로 줄 것이고 저 기생편을 드는 자에게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겠다. 그의 비열한 협박은 갈증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최 부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탐욕과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샘에서 솟아오르던 물줄기가 갑자기 붉은 흙탕물로 변하더니 거친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맑고 투명하던 약수가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학 물 색깔이 왜 이래 저주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고 최 부자 역시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연홍의 요술이라고 생각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흙탕물로 변한 샘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땅의 소리를 듣는 자였기에 땅이 사람들의 다툼과 탐욕에 반응하여 탁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괭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땅에 귀를 대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화합하지 않는다면 이 물은 영영 맑아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연홍 역시 돌쇠의 행동을 보고 상황을 짐작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물을 차지하려 하니 맑던 물도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물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연홍의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붉게 변한 물과 연홍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샘물을 들여다보며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붉은 물은 계속해서 꿀렁거리며 솟아오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의 억지와 위협도 사람들의 이기심도 신비한 자연 현상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흙탕물이 솟는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려는 듯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물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을 향해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모두 물러가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물은 영원히 붉은 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땅의 대변자로서 전하는 신탁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둘 뒷걸음질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명분을 잃고 분한 표정으로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이 땅을 찾아오고 말 테다.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도 슬금슬금 흩어졌습니다. 결국 자갈밭에는 연홍과 돌소에 그리고 훈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혀를 내두르며 연홍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집 머슴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땅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 하지만 최 부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걸세. 훈장마저 돌아가고 나자 연홍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샘구멍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기어가듯 다가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쫓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물이 정말 다시 맑아질 수 있겠느냐? 연홍의 물음에 돌쇠는 천천히 눈을 뜨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탐욕이 사라지면 물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 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돌쇠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붉은 흙탕물은 여전히 꿀렁거리며 두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불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연홍과 돌쇠가 있는 자갈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흙탕물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땅이 앓는 소리처럼 들려 연홍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샘구멍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바위처럼 묵직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홍은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방에서 두툼한 이불을 가져와 돌쇠의 어깨에 덮어주었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어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부디 내일 아침에는 이 물이 맑아지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광기가 가라앉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홍네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붉은 물을 보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통을 들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제처럼 꽹과리를 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두려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멀찌감치 서서 샘물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샘물은 밤새 조금 잦아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탁한 빛을 띠고 있었고, 돌쇠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퀭한 눈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기백에 눌려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죄를 지은 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최 부자가 무당을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는 어제 망신을 당하고 물러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연홍이 부리는 요술 때문이라며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은 징을 쾅쾅 울리며 연옥내 밭으로 들어섰고, 최 부자는 위풍당당하게 그 뒤를 따르며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길을 비켜라. 내 오늘 이 요망한 기운을 싹 걷어내고 맑은 물을 찾아낼 것이니. 최 부자의 등장은 조용히 물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당은 샘물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펄쩍펄쩍 뛰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무당의 괴이한 주문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자 잠잠하던 샘물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쌀을 뿌리고 칼을 휘두르며 돌쇠에게 저리 비키라고 위협했지만, 돌쇠는 태산처럼 앉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더욱 격렬하게 방울을 흔들며 돌쇠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자, 연홍은 혹시라도 돌쇠가 해를 입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무당의 구판을 철저히 무시했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무당의 길을 누르는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한참을 뛰던 무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무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 부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미 강력한 주인이 버티고 있어 제 실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보호하는 장사입니다. 무당의 뜻밖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돈을 주고 데려온 무당이 오히려 적을 두둔하는 꼴이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홧김에 제사상을 발로 차며 무당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 네가 돈을 더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최 부자가 난동을 부리자 앉아있던 돌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최 부자를 덮쳤고, 소란스럽던 굿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물이 솟는 곳입니다. 더러운 탐욕과 시끄러운 소음으로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은 거짓을 싫어하고 물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법입니다. 돌쇠의 말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슴의 말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기세에 눌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훈계 지르냐. 내 말대로 물이 주인을 알아본다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인 내가 물을 뜨면 맑아져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직접 보여주마. 최 부자는 하인에게서 표주박을 뺏어 들고 샘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을 뜨면 당연히 맑아질 것이라 믿고 싶었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맑다고 우길 심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연홍은 두 손을 모으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최 부자가 샘물에 다가가자 이상하게도 물에서 고약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표주박을 물에 담그는 순간 흙탕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튀어올라 그의 비단옷을 더럽혔습니다.
최 부자가 뜬 물은 시커먼 진흙 덩어리와 다를 바 없었고 그 안에는 썩은 나뭇가지와 오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놈들이 무슨 조화를 부린 개냐? 최 부자는 당황하여 표주박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몰골은 이미 우스꽝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방방 뛰는 최 부자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낀 것입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최 부자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탁한 자에게는 물도 탁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물은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최 부자는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을 선동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시선을 돌려 군중 속에 서 있는 촌장의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이가 목이 말라 보채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기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아이가 목이 마른 것 같으니 와서 물을 먹이십시오. 여인은 주저하며 최 부자의 눈치를 보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샘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 담으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샘물에 손을 뻗자마자 시커멓던 흙탕물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바닥이 훤히 비칠 정도로 투명한 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떠올린 바가지에는 아침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맑아졌어. 정말 기적이네 기적이야.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여인은 감격하여 아이에게 물을 먹였고 아이는 꿀꺽꿀꺽 물을 마시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여인도 남은 물을 마셔보고는 정말 달고 시원해요. 마치 꿀물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샘물은 주인의 마음을 가리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영물, 링부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최 부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때문에 우리가 귀한 물을 못 마실 뻔했어. 욕심쟁이가 마을을 망칠 뻔했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하인들의 등 뒤로 숨어버렸고 결국 도망치듯 마을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연홍과 돌쇠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최 부자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훈장 어른도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네. 우리 마을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네. 연홍은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마름이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자, 이제 모두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가세요. 물은 충분합니다. 돌쇠는 묵묵히 바가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손길만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건네주는 물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질병이 낫는 것 같다며 신기해했고 굽은 허리가 펴지는 것 같다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물동이를 이고 찾아왔지만 샘물은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물을 뿜어냈습니다.
연옥내 마당은 물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떡, 김치 등 가난한 살림에 아껴두었던 음식들이 연옥내 마당에 쌓였습니다. 물값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게. 우리 정성이네. 마을 아낙네들은 연홍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그동안 따돌렸던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연홍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음식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가 흩트려 놓았던 마을의 인심이 약수 한 사발에 다시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장정들은 돌쇠를 도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비바람에 낡은 연홍의 집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사는 집이 허술해서야 되겠나. 우리가 새 집처럼 만들어주겠네. 사람들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돌쇠는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열의를 꺾을 수 없어 또저 함께 흙을 반죽하고 나무를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땀 흘리는 돌쇠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맞는 머슴도 천대받는 하인도 아닌 마을의 영웅이자 듬직한 이웃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연홍의 집은 몰라보게 단정해졌습니다. 울타리는 튼튼하게 세워졌고 마당은 평평하게 다져졌으며 샘터 주변에는 돌을 쌓아 근사한 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훈장 어른은 우물 옆 큰 바위에 약수천 야오 슈이퀸이라는 글씨를 써주며 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마을을 지켜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박수를 쳤고 연홍과 돌쇠는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아래 새롭게 단장된 집과 우물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물통을 소중히 껴안고 입이 마르도록 연홍과 돌쇠의 칭찬을 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전날의 차갑고 무거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따스한 온기와 평화로움이 감도는 기분 좋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홍은 툇마루에 앉아 깨끗해진 마당과 찰랑거리는 우물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연홍의 말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홍은 마을 사람들이 주고 간 쌀로 밥을 짓고 싱싱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상을 차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 붉게 빛났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돌쇠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연홍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행복하십니까? 연홍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돌쇠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출 때보다 금가락지를 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구나. 이 모든 게 내 덕분이다. 연홍의 진심 어린 말에 돌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천대만 받고 살아왔기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찼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희망을 그렸습니다. 마당의 귀뚜라미들도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듯 맑은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약수천에 물 흐르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도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모두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연홍과 돌쇠는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귀한 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연홍은 꿈속에서도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었고, 돌쇠는 튼튼한 집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상골 마을의 밤은 평화롭고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연홍네 집 앞에 약수터가 터진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오던 약수터였으나 그 효험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천리 밖 도성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씻으면 살결이 배곡같이 고와지고 속병을 앓던 사람이 마시면 체중이 쑥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한적했던 상골 마을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 장날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연홍의 집 앞마당은 물동이를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연홍은 단 한 번도 물값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홍의 넓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고, 비단을 짜는 아낙네들은 고운 비단피를 몰래 툇마루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사꾼은 돈꾸러미를, 어떤 농부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가져다 주어 연홍의 집 창고는 비을 새가 없이 가득 찼습니다. 연홍과 돌쇠가 굳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음에도 재물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의 집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은 예시하기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쌓여가는 재물을 보며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와 상의하여 집 옆에 큼지막한 행랑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멀리서 병을 고치러 왔으나 돈이 없어 잘 곳을 구하지 못하는 병자들과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만물을 살립니다. 재물 또한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야 탈이 없습니다. 연홍의 말에 돌쇠는 깊이 공감하며 직접 목재를 나르고 톱질을 하여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지었습니다. 행랑채의 아궁이에는 사시사철 불이 꺼지지 않았고,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연홍 덕분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어떤 집은 국밥을 팔고, 어떤 집은 집신을 팔아 살림이 넉넉해졌고, 마을길은 넓고 평탄하게 닦였습니다. 예전에는 가난과 가뭄에 찌들어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으나,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살림이 피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연홍과 돌쇠를 칭송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연홍을 찾아와 의논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천대받는 기생 출신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욕심을 부리다 망신을 당했던 최 부자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소장농들도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 연홍네 밭을 일구거나 장사를 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인지 최 부자의 논밭에만 병충해가 들끓어 흉작이 계속되었고,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빚잔치를 하고 밤을 틈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 혀를 찼습니다. 돌쇠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연홍기 장터에서 데려왔을 때에 주눅들고 상처 입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기품 있는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릴 위치가 되었지만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약수터를 청소하고 텃밭을 가꾸며 행랑채에 머무는 병자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또한 그는 밤마다 틈틈이 글을 익혀 장부를 정리하고 서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깨우친 돌쇠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와 지혜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이 마을의 순시를 나왔다가 약수터의 명성을 듣고 연홍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님의 행차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바짝 긴장했지만 연홍과 돌쇠는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원님을 맞이했습니다. 원님은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과 맑은 약수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행랑채를 둘러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님은 연홍에게 그대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 덕행은 사대부 장부 못지않도다. 이 샘물은 그대의 맑은 마음을 닮아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며 친히 적선지가 지산지자라는 현판을 써서 하사했습니다. 원님이 다녀간 후 연홍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들추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수터 마님 또는 연홍 아씨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연홍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송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쇠가 곁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이 연홍을 칭송할 때면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을 뿐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홍기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자가 되는 것에 만족했고 그것이 자신의 도리이자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은 흘러 연홍과 돌쇠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지만 부부보다 더 깊은 신뢰와 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돌쇠는 평생 연홍을 주군이자 누이처럼 섬겼고 연홍은 돌쇠를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든든한 버스로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며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수확을 모두 끝내고 마을이 평온한 휴식에 들어간 시각이었습니다. 마당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달빛을 받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처마 밑에서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홍과 돌쇠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가 멍석에 말려 매를 맞던 날, 자갈밭을 맨손으로 파헤치던 날, 붉은 물이 솟구쳐 오르던 날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홍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기억나느냐?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쌀독이 텅 비어 며칠을 굶었던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했습니다. 돌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마님께서 주신 감자 몇 알이 제 평생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늙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소년소녀처럼 해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이 만들어낸 훈장 같은 주름과 함께 베풀며 살아온 삶이 주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참으로 복받은 놈입니다. 천한 머슴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갈 팔자였는데 마님을 만나 사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늙어가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님의 은덕입니다.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한 것이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외로움에 지쳐 쓰러졌거나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것이다. 네가 내 삶의 지팡이가 되어주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약수터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쪼로록 퐁, 쪼로록 퐁.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편안했습니다. 그 물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마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흘러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그 샘물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을 뒹굴었지만 춥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떡을 만들어 나눠 먹기로 했으니 이만 들어가 쉬자꾸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홍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문단속을 했습니다. 늙은 돌쇠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든든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하늘의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이 평화로운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홍과 돌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샘물 흐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